네, 경제 현장 오늘 집중 진단으로 이어갑니다. 국토연구원이 2, 3년 후 집값 불안을 경고했죠. 주택 공급 부족을 우려한 건데요.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토론해 보겠습니다. 두성규 목민경제연구소 대표, 윤지혜 부동산 114 선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국토연구원 이게 국책연구기관인데 2, 3년 후 집값 전망이 좀 불안하다 이런 자료를 냈습니다. 정말 그럴 건지 먼저 최근 집값 동향부터 조금 먼저 살펴보고 들어가고 싶은데 윤지혜 위원님, 연구원님 어떻습니까? 요즘 집값 뭐 조금 계속 빠지는 겁니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최근의 이슈는 이런 겁니다. 작년 한 7월 정도부터 전월세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소비자가 혹은 수요자가 실수요자가 생각할 때는 선택지라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전월세 시장에 있을 것인가, 혹은 신축 분양을 받을 것인가, 혹은 기존 주택에서 내 집 마련을 할 것인가 이런 결정들을 계속 해야 되는데 예. 전월세 가격이 1년여 가까이 오르게 되면서 이분들이 이제 선택지가 줄어든 거죠. 그래서 계약갱신 주기가 돌아올 때 본인의 이제 자산 여건이 있다고 하면 내 집 마련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매수 쪽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신축 쪽에서 내 집 마련을 하자니 공사비 이슈에 의해서 분양가가 계속 오르는 이슈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서울 쪽에서는 청약 경쟁률이 지금 100대 1이 넘어설 정도로 치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주택 쪽으로 조금씩 수요가 넘어오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거래량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예. 그러면서 매매 가격도 상승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전세 수요하신 분들이 이제 매수로 조금 돌아온다. 신규보다는 이제 기존 주택. 그렇습니다. 거래가 좀 늘고 있다. 두성규 박사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럼 거래량이라는 게 이 가격 동향을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데 뭐가 좀 확실히 좀 분위기가 바뀌는 게 있어요? 네, 지금 거래 심리가 회복되는 하나의 지표로 볼 수가 있는데요. 거래량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3월 달에 거래량 자체가 이제 신고 기한이 4월 말까지인데 예. 그런 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전보다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지금 저기 거래량 자체가 이제 4천 건을 월간 4천 건을 돌파한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야기로 본다면은 약 2021년 8월 달 이후로 가장 많은 거래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천 건을 넘어섰다면 지금 네, 선 것으로 추정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상당히 그 위축된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거래량이 서울 지역의 경우에 한 2,000건에서 2,500건 정도를 갖다가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정도 수준에 머물렀는데 최근에 와서 특히 3월 달에 거래량이 사실은 급증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상당히 수요층들이 그동안 대기하고 있다가 거래 심리가 본격적으로 발동되면서 주택 시장에 대해서 향후 시장까지 감안한 적극적인 의사 표현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네. 짐작케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3월은 이제 4천 건이 넘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뭔가 거래량의 가격 변화를 보려면 이달 4월도 조금 봐야 될 텐데 아직은 이제 4월은 잘 5일가 남았죠. 네,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4월 달 그렇죠. 증가세가 좀 이어졌을지 아니면 다시 줄었을지 그건 좀 네. 나중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집값 동향을 잠깐 훑어봤고요. 오늘 궁금한 국토연구원의 발표 서울 집값이 2, 3년 후 불안해질 거다. 신규 주택 공급이 급감할 수 있다.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윤지혜 연구위원님 어떻게 이 평가를 해야 됩니까? 이 국토연구원의 발표. 예, 뭐 작년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수도권 기준으로 인허가 물량이 반토막 이하로 줄어든 건 사실이고요. 인허가. 그렇습니다. 인허가를 받고 보통 분양을 하고 예. 3년 정도의 이제 공사 기간을 거쳐서 입주를 합니다. 예. 그런 시점에서 보면 2, 3년 뒤에 이제 집값이 불안해질 거다에 대한 관점은 입주 물량을 근거로 하는 거고요. 입주 물량. 그렇습니다. 기준으로. 공사 기간에 따른 입주 기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인허가를 받고 한 1년에서 2년 정도의 기간 사이에 분양에 나서게 됩니다. 근데 분양 물량도 전년도에 전국 기준으로 한 20만 채를 밑돌았거든요. 근데 보통 시장이 좋거나 나빠도 한 30만 채 이상은 공급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올해도 20만 채를 밑돌 가능성이 크고 분양 물량이. 그렇습니다. 예. 그 와중에 이제 서울 쪽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 서울에서는 올해 예정돼 있는 물량 감안하면 한 2만에서 3만 채 정도의 분양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다만 그 중에서 한 10,000호
정도가 강남 쪽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네.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은 최근에 2월에 이제 분양했던 그 메이플자이라는 단지가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는 거죠? 강남 쪽에 강남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메이플자이가 분양가가 한 6,500 정도 했거든요. 예. 네, 그 경쟁률이 한 400대 1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평균 경쟁률이 현재 한 150대 1 정도인데 예. 과거에 과열기 때 한 180대 1 정도 기록을 했었거든요. 네, 거기에 비해서도 크게 모자라지 않은 수준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분양 시장부터 지금 공급 부족 이슈가 서울에서는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분양 시장에서 공급 부족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 인허가 물량을 보면 2, 3년 후 이런 공급 부족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지적이신데 실제 공사 현장에서 뭐 인허가만이 아니라 뭐 착공, 준공도 굉장히 줄었다는 거죠? 네, 구태여 자료를 보면. 지금 시장 상황에서 이제 어느 정도 공급 부분에 대해서 우려들이 지금 많이 나올 정도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사실은 공급과 관련해서는 지금 인허가 문제라든지 착공 문제라든지 분양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결론 부분은 완전히 완성되는 부분은 한 2, 3년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앞에서 이제 지적해 주신 대로 상당히 많이 지금 감소된 가운데 이 부분들이 공공과 그다음에 민간 부분 할 것 없이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있어서 3기 신도시 건설을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 사전 청약되었던 단지들이 있는데요. 사전 청약되었던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자체가 최근에 많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본 청약 시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양가가 본 청약 때 그래서 그렇죠. 지금 사전 청약을 이미 받으셔서 상당히 기대감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본 청약 때 확정될 어떤 분양가 자체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지금 추가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큰 사전 상태죠. 청약보다 본 청약 때 훨씬 올라간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가운데 오히려 건설사들은 지금 LH에서 발주된 그런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토지 부분들을 오히려 다시 환매를 신청하는 그런 경우조차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그런 3기 신도시 공급도 그래서 현재 공공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또 민간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뉴스 등을 통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공사비 부분이 엄청나게 오르면서 이것을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이 굉장히 거의 극한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너무나 건설사들은 이 공사비를 올려달라고 조합에 요구하니까 네네. 조합원들은 좀 감당하기가 어렵겠죠. 그게 어느 정도 심각한 갈등이 지금 벌어지고 있나요, 조금? 일단 공사비 쪽에서 이제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일단 조합 측에서 이 건설사와 공사비에 대한 부분들을 확정을 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사비를.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네. 그 과정에서 공사가 보통 3년 정도 걸린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공사하던 중에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 사태를 좀 맞이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혹은 철근값, 건축 자재비, 물류비, 거기에 이제 금융 비용까지 이제 가산이 됐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원가 수준, 주택 사업을 했을 때 원가 수준이 과거에는 한 80% 후반 정도였거든요. 현재는 한 90에서 한 94% 수준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진 자체가 굉장히 축소돼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들이 여전히 공사하던 중에 리스크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 측이랑 새로운 이제 공사비 부분들을 협의를 하자라는 부분들을 이제 조합 측에 이제 건의를 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서 시공사와 조합 사이에 이견이 커지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둔촌주공 사태처럼 심지어 이제 공사가 멈추는 케이스들도 생기곤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그래서 입주 지연되는 그 건설 현장들이 꽤 있습니다. 입주 지연. 이런 이제 공사비 갈등 이슈가 예. 해결이 안 돼서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은 사실 당사자 간에 타협점을 좀 찾아야 되는데 여전히 조합에서 좀 양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견이 굉장히 크다 그러네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원자재가 다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그러니까 건설회사들은 공사비를 올려달라고 요구하는데 조합원들이 또 보기에는 정말 당황스러운 거죠. 처음에 그렇죠. 약속했던 것보다 네. 훨씬 높게 요구하면 그 부담지기가 어려운데
저 요구하는 공사비가 정말 적정한가 하는 의구심도 좀 조합원들은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상당수의 조합원들이 그 상승폭 자체가 공사비 인상폭 자체가 지나치게 크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의 경우에 현장들을 보더라도요. 서울 같은 경우에 재정비 사업지에 3.3제곱미터 공사비 변동폭을 보게 되면 거의 50%에서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50% 있습니다. 이상 올라간다. 두 배까지 요구하는 경우 있다 보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인상 내역 부분들을 갖다 좀 알려달라고 했을 때 건설사들은 대부분 공사 중단을 하게 되면 공기에 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이유와 그다음에 전체적인 공사비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정당성 부분은 구체적인 내역 부분은 나중에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 절차를 거쳐서 추후에 알려주겠다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인상 요구를 건설사가 하면 그걸 좀 알려달라고 하면 네. 잘 안 알려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 구체적인 내역을 잘 알려주고 있지 않고 우선 조합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인상에 대해서 조합원들의 함의를 좀 모아달라는 쪽으로만 좀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생각할 때는 예상치 못한 금액 증가 그리고 또 금액 증가 폭 자체가 지금 강북 지역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추가 분담금 자체가 한 3억 이상 그다음에 강남 지역이 조합원들이 분담해야 할 추가 분담금이 그렇죠. 3억 원 예, 이상. 기존의 강북도. 보험에다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게 강북의 경우에도 한 3억 이상 그리고 강남 지역의 경우에는 5억 이상인데다가 반포 지역의 특정 단지의 경우에는 추가 분담금이 12억 이상 되는 그런 경우도 나타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한국부동산원에서 검증 절차를 지금 하고 있긴 하지만 너무나 많은 수요들이 지금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빠르게 되지 못하고 대부분 한 4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장에서 굉장히 갈등의 씨앗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보면 정부가 이런 조합원과 건설사 간의 갈등을 참 중재해서 원활하게 타협을 한다는 뭐 대책 같은 게 자꾸 발표는 되던데 그런 게 좀 정확한 어떤 메커니즘 시스템이 없는 모양이죠. 예, 뭐 작년부터 정부가 뭐 110 대책까지 발표하면서 표준 계약서라는 것들을 이제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표준 계약서. 중간에 이제 원자재 값이 이제 변동이 생기게 되면 그 표준 계약서 그 약정상에서 이 공사비에 대한 협의를 다시 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예. 다만 이게 강제 사항은 아니다 보니까 이걸 이제 도입하는 곳들은 민간 자율에 좀 맡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 현장에서는 실제 사용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민간 조합과 건설사 사이에서 일어나는 공사비 갈등을 정부 입장에서 중재를 한다는 거는 사실 제3자 입장에서 투입이 되는 상황인데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건설사 입장에서도 사실은 공사비에 대한 부분들을 양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 시공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가가 오른 거를 이제 반영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사실은 조합 측의 양보를 계속 요구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네요. 이제 갈등이 조금 자주 일어나도 사실 정부가 민간 계약의 중간에 적극 개입해서 방향을 제시한다는 게 조합원이 원할 수는 있지만 쉽지는 않겠네요. 그 부분 상당히 좀 공감을 가는데 저희가 지금 이 국토연구원이 이런 여러 가지 공사비 갈등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으로 공급이 좀 늦어진다. 그래서 2, 3년 후 집값 불안이 올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 공급 부족이라는 게 네. 신규 주택만 공급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기존 주택도 이제 매물로 내놓으면 공급이 좀 그것도 늘어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 시장 상황으로 본다면? 충분히 이제 상당 부분의 공급, 민간에서의 공급은 기존 주택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만일에 기존 주택이 내놓게 된다면은 그분들은 또 전세 시장이나 월세 시장으로 사실은 또 달려가야 되는 만일 매각이 됐을 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전세 시장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전세 물량의 감소로 인해서 지금 거의 48주 이상 지금 상승세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사실 팔리는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지역 내에 있어서의 부동산 시장의 가격 부분과 관련해서나 물량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상당히 불안감들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지금 기존 매물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매물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거래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주택 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쪽의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거래 심리 부분이 회복될 경우에 있어서는 매물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전체적으로 상승 기조로 전환됐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게 되면 금방 또 매물은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매물이 많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8만 원
상호 이상 적체되어 왔지만 쉽게 거래가 체결되지 않았던 부분은 매도하시는 분들도 거래 부분에 대한 가격 부분에 대한 협상력에 충분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부분의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거래량 증가와 함께 여기 좀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맞물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기존 주택 부분으로 많이 수요층들이 흡수된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기존 추가적인 신규 물량 자체가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만이 안정적인 또 장기적인 그 주택 시장의 안정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신규 주택 공급이 계속 더뎌지거나 차질이 빚어지면 자연스럽게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데 그런 걱정이라면 국토연구원 걱정처럼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대책은 또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2, 3년 후 공급 부족이 걱정된다 그러다.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걱정할 수준은 아닌 건 앞서 설명하신 것처럼 기존 매물량들이 꽤 있습니다. 현재 매물 시장에 기존 쌓여 매물이. 있는 우리가 최근 한 1, 2년 과거 1, 2년 사이를 보면 거래가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누적된 물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서 보시면 서울 쪽에서 연간 입주하는 물량이 한 3만 채 정도 됩니다. 아파트 기준으로. 근데 지금 시장에 쌓여 있는 아파트 물건은 한 8만 채가 나와 있습니다. 매물이 서울 그렇습니다. 아파트 매물이.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가격이 원활하게 오르는 것들을 잘 방어를 해주고 있는 거죠. 앞서 조성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존 매물이라는 것들은 거래에 의해서 사라지기도 합니다만 회수에 의해서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울 쪽에서 그 가격이 상승기에 있을 때의 매물량을 같이 체크를 해야 되는데 보통 한 5만 채 이하로 떨어지면 상승기입니다. 매물이 그렇습니다. 5만 채 이하로 떨어지면. 그러다 보니까 이 3만여 정도 되는 버퍼로서 작동하는 이 물량이 일정 시점에서 이제 거래돼서 사라지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국면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국토연구원 쪽의 이 분석처럼 결국은 이 공사라는 것들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인허가를 받고 분양을 하고 분양을 한 단지만 입주를 하는 겁니다. 근데 분양 자체가 줄고 있고 인허가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분양이라고 부르는 수치들은 착공 물량으로 봅니다. 그래서 착공 물량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에서는 과거보다 한 30% 수준밖에 착공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2년에서 3년 뒤 물량이 줄어든다는 사실 자체는 이미 사실인 거죠. 그럼 이 나와 있는 사실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선선청약이라고 하는 사전청약. 그렇습니다. 미래의 공급량을 앞으로 끌고 오는 그런 정책들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건 이제 단기 처방에 그치는 부분이고 실제 중요한 처방은 수요자, 소비자가 지금의 분양가 수준을 감당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분양가 그렇습니다. 수준을. 그걸 감당하는 시기가 돼야 건설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에 나서기 시작하는 건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올해도 좀 어렵다. 보수적으로 지금 이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사업만 잘하자 이런 지금 건설회사들이 상황이에요. 새로운 사업을 안 벌린다. 그렇습니다. 그런 현금을 지키자 지금 주의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올해 내내 공급되는 물량도 적을 거다 볼 수가 있고요. 그럼 2, 3년 뒤에 공급량도 사실상 확정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런 대책이 상당히 여의치가 않겠습니다. 현재 분양가에서 수요가 조금 살아나면 건설사도 적극적으로 할 텐데 그럴 가능성이 좀 올해는 최소한 좀 잘 안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수도권에서는 미분양이 적으니까 지금의 분양가 수준에서도 인기가 있는 단지들은 계속 발현이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수도권에서는 수요자가 이미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체감을 하고 있냐면 내년에도 분양가가 싸지진 않겠구나에 대한 인식 자체는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분양가 수준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 공급 확대를 주장해 왔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오른 게 이제 공급 부족 때문일 거다 그러는데 그래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런 물론 계획입니다만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계획은 지금으로서는 뭐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겠네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사실 상당 부분의 270만 원 공급을 이야기할 때 이제 이게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했을 경우에 하나의 이제 목표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지금 공공의 경우에도 LH가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제대로의 자신들의 역량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돼 있고, LH가 네, 또 민간 쪽에 사실은 그 동안에 뭐 철근 누락이라든지 그다음에 토지 부동산 투기라든지 등등해서 신뢰감을 지금 많이 잃은 상태인데, 민간 쪽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조금 전에 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 물량 부분의 향후 공급과 관련해서 물량 부분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물량 부분을 충분히 쏟아내기 위한 건설업계가 지금 굉장히 부동산 PF 등 해서 위기에 지금 몰려 있습니다. 생존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죠. 4월 위기설까지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5월 위기설로 지금 조금 다시 이제 전환되고 있긴 5월 합니다만. 위기설로 좀 더 늦어졌어요? 예,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건설업계가 지금 부동산 PF 등으로 해서 자금 사정이라든지 사실 당장의 생존이 지금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대로 지금 이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상황이 못 되고, 그래서 서울 시내의 경우에 있어서도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선별 수지에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제일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분양가와 관련해서 각 공사비와 관련된 갈등도 있지만 지금 분양가 자체가 지금 서울의 시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제곱미터당 지금 3,800만 원을 넘어서고 있고요. 지금 평균. 시장에서의 전망치는 4천만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서울에 평당 4천만 원. 예. 그런데 평균이기 돌파할 수 때문에 있다. 네. 지금 그 경우에서는 강북의 경우조차도 지금 국민평행이라고 볼 수 있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의 경우에 있어서 13억 원이 신규 분양인 경우에도 넘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아까 우리 그 위원님께서 말씀해 준 대로 과연 그 분양을 받고자 했던 분들이 13억 이상의 추가 부분에 대해서 분양 대금을 지불하고 신규 분양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인가. 이 부분이 건설업계로 봐서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이 오기 때문에 네. 이 모두가 공급 주체들도 사실은 충분히 시장에 적극적으로 나설 자세를 지금 갖지 못하고 있는 그렇군요. 상황입니다. 네, 뭐 저희가 이제 공급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공급 부족을 조금 여러 가지 근거를 대서 좀 불안하다 이러지만 우리 시청자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뭐 입주 물량이 중요한 게 아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다. 우리가 언제까지 공급 타령이냐? 지금 가격에서 최소 40%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시청자들도 참고로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조금 비슷할 것 같은데 우리 얼마 전에 그 한반도 미래연구원이죠. 인구를 연구하는 곳인데 여기가 인구 구조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했는데 조금 먼 얘기긴 합니다. 2040년부터 집값이 장기 하락 국면에 들어간다. 이유는 국내 가구 수가 이게 이제 2039년에 정점에 달한다. 그런 거예요. 자, 이 분석 우리 윤재 연구원님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뭐 첨언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에 가시면 장래 인구 추계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우리가 가구 수를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2040년부터 가구 수, 절대 총량이 줄어든다는 사실은 아마 전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국. 네, 전국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럼 지방을 포함한 걸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실제 수도권에 한정해서 따로 보시게 되면 2050년까지 100만 가구가 늘어날 걸로 추산이 돼 있습니다. 2050년까지 지금보다 수도권에서는 100만 가구가 늘어납니다. 수도권에선 예, 그래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권을 기반해서 볼 거냐, 혹은 지방을 기반해서 볼 거냐에 따라서 이 시각은 조금 관점들이 틀어지는 것들이 있고요. 다만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집이라는 자산이 딱 그 거주할 수 있는 방식이 딱 두 가지입니다. 내 집이냐, 남의 집이냐에 대한 문제죠. 거기서 봤을 때 가구 수가 늘어난다라는 부분들이 수도권에서 2050년까지 유효하다면 이분들은 꼭 내 집 마련을 하진 않겠으나 살 집, 남의 집이어도 거주할 집은 필요해진다에 대한 부분들은 팩트로서 좀 가지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장기적으로 가구 수가 늘어나는 부분들은 그 수요 기반들은 여전히 강하다 정도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매매 쪽에서에 대한 부분들은 이 가구 수 증가의 대다수가 1인 가구의 폭증입니다. 그럼 1, 2인 가구의 폭증이 어디서 오냐 하면 과거에는 고령 세대에서 왔습니다. 고령 세대가 이제 배우자가 이제 사망하고 혼자 남고 이런 경우였거든요. 지금은 문제가 자발적인 1, 2인 가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거나 혹은 자녀를 안 낳는 세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는 가처분 소득은 오히려 그 자녀가 있는 가구보다 더 높습니다. 가처분 소득이 네. 쓸 수 있는 돈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주택에 대한 수요 기반으로 활동할 수 있는 1, 2인 가구가 증가하는 거다도 좀 인식으로서 좀 같이 가지고 가실 필요가 그러네요.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 미래연구원 세미나에서는 가구 수가 2039년에 정점이다는데 그거는 전국인 것이고 수도권을 보면 2050년까지 100만 가구가 늘어날 것이다. 이게 통계청의 예, 자료입니까? 통계청 통계청의 장래 전망? 인구 추계로 가서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두성규 박사님은 이런 연구 장기적으로는 지금 빈집이 네. 굉장히 늘어날 거라는 걱정이에요. 네, 지금 네. 당장 2, 3년 공급 문제 할 때가 아니다. 네, 네. 장기적으로 집값이 떨어진다. 네. 빈집이 많아진다. 그런 경고예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 단순히 이제 양적인 측면에서 이제 언급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이 화두로 되고 있는 지방 소멸의 문제 그리고 수도권 집중 문제 이 부분들을 다시 좀 간과한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빈집이라는 게 대부분 이제 상당 부분은 지방에 많이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빈집이라고 할 때 거주 가능 여부는 현재 상태보다도 훨씬 더 줄어드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정부가 인구 감소라든지 그다음에 지방 부분에 대한 소멸 문제, 그 인구의 또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변화 부분들을 감안할 때 부동산 정책은 단순히 양적인 부분에서만 접근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주거 부분에 대한 주거 질의 향상 부분까지 고려해서 좀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지금 물량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도시에 있는 충분한 물량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상당수가 노후화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이 중단되거나 할 경우에 있어서 기존 주택으로 수요가 몰려가면 된다고 하지만 점차 노후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정비 사업이 가지고 있는 역할 자체가 또 분명한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향후의 수급 균형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인구 감소와 함께 수요 감소 부분에 대한 우려 부분도 또 빈집의 증가 부분도 전체적인 도시 노후화 문제와 그다음에 인구의 변동 부분 이런 것들을 같이 망라해서 해야 되고 그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향후에 우리 국민 소득 증가와 함께 주거 질에 대한 기대감들도 충분히 반영해서 전체적인 정책이나 또 방향성 부분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두성규 박사님 설령 가구 수가 이제 정점에 달아서 줄어든다 하더라도 있는 집보다 훨씬 더 좋은 집을 선호하는 주거 질의 향상 욕구에 의해서 그게 또 가구 수가 증가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충분히 거주 가능한 주택인지 빈집을 단순하게 집의 숫자로 보기보다는 거의 거주하기 힘든 그런 집들도 많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한반도 미래연구원에서 보니까 일본의 사례를 좀 많이 들었어요. 우리보다 이제 저출산 고령화를 먼저 겪어서 지금 일본 지방에 빈집이 많았다. 그래서 과연 일본은 어떻게 이거에 적응을 했고 도심 개발이나 정비를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은 어떻게 이걸 이겨내고 있습니까? 뭐 일단 뭐 한 가지 첨언을 좀 드리고 가자면 우리가 아까 2040년 얘기를 했잖아요. 현재는 2024년이고 그래서 주택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시는 부분을 2040년, 50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걸로 현재 하실 거라면 그건 맞지 않다라는 걸 일단 설명을 드립니다. 아,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년, 20년을 내 집 마련 없이 지금 결정을 못하는 이유가 2040년에 인구가 정점에 달할 거니까 현재 난 남의 집에 살겠다, 전월세에 살겠다라는 건 유효한 관점이 아니라는 아니다. 걸 가구 수가 설명을 정점에 드립니다. 달아서 빈집이 그렇습니다. 늘어나고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으로 지금의 결정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건 2040년을 앞둔 한 4, 5년쯤에 결정하셔도 됩니다. 아, 예. 그래요? 예. 아니, 그때 지금 집 시점에 샀다가. 시장 상황을 보시고 네. 그렇군요. 예, 좀 더 그렇습니다. 이따 결정을 하라. 그렇습니다. 한반도 인구 미래 문제를 현재 의사결정에 좀 끌고 오시지 않으면 저는 좋다고 봅니다. 너무 먼 장래 얘기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그렇습니다. 그건 점진적으로 바뀌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0년, 20년 뒤의 얘기인데 지금의 내 집 마련 의사결정을 그걸로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걸 좀 첨언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도쿄도라는 곳을 중심으로 23개 정도 되는 구가 중심입니다. 거기에 지금 집값을 보시면 평균적으로 한 10억 원에서 한 13억 원 사이에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사실 서울 쪽의 현재 집값과 비슷한 수준이 돼 있는 거죠. 도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 외곽지에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수도에 해당되는 도심권역에서는 사실은 그 유출에 대한 부분들 혹은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들에 대한 영향들은 상대적으로 덜 받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봐도. 다만 이제 외곽지의 문제는 가격이 싸진다라는 사실 자체는 사실이고요. 수요 기반이 약화되면 당연히 가격이 빠집니다. 근데 문제는 수요 기반이 약화될 때 기반 시설도 약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외곽지 쪽에서 사시게 되면 이제 교육 문제라든지 혹은 병원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뭐 노후돼서 다시 이제 재건축을 못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노출이 되거든요. 그걸 감내할 수 있다면 사실 외곽지로 갈수록 여전히 대한민국도 저렴합니다. 하다못해 경기도권에서도 외곽지로 가시게 되면 뭐 3억 원 미만의 아파트들 전용 8사 이하의 네. 아파트들 많습니다. 근데 왜 그쪽에 가서 거주하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한 인식은 일본도 똑같다라고 똑같네. 보시면 됩니다. 네. 예. 사실 일본도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일본의 경우에도 도쿄도에서 이 도쿄 시내 중심을 기준으로 출퇴근 거리에 따라서 예를 들면 30분 거리냐 60분 거리냐 네, 또는 그렇죠. 1시간 반 거리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집값이 장래 어떻게 떨어질지를 계산했더라고요. 네네네. 완전히 그 비례하던데요, 그렇죠. 출퇴근 거리와.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도 아마 이제 거리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많은 그런 관심들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는 우리도 이제 GTX 등을 통해서 서울의 중심부로의 접근 가능성 부분이 전체적인 집값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또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이제 많이 선호하는 것은 결국은 직주 근접에 충실한 그런 측면들이 많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첨언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네. 싶은 거는 항상 우리가 국내 부동산 시장을 이야기할 때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같이 이제 많이 참고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국내와의 비교를 통해서 할 때 우리가 참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대부분 그 당시에 저금리고 그리고 그 디플레이션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금이 정부에서 많이 풀면서 굉장히 거품이 형성되었던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국내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고금리에다가 네. 여러 가지 고환율이나 지금 고유가 등등에서 삼고 시대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인플레이션 부분에 대한 어떤 부담을 우리가 정말 정책적으로도 많이 안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우리의 상황 자체가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인 특징 차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경제 환경에 있어서도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아마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 환경도 차이가 있고 과연 이 도쿄도 전체 중심이냐 전국이냐 네, 그렇죠. 이게 집값의 하락이나 공급 상황이 전국을 기준으로 한 거냐 서울 수도권을 기준으로 한 것이냐에 따라서 분석이 완전히 다를 것 같아요. 지금 예, 이 그래서 국민적도. 한 가지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저희가 이제 주택 가격을 비교한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저희 쪽은 전세라는 상품이 주거에서 사실은 저렴한 주거 상품으로 존재합니다만 일본 쪽은 월세 위주의 시장입니다. 예. 근데 월세 값을 비교해서 보시면 서울보다 도쿄 중심이 한 2~3배 비쌉니다. 월세 기준으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거비 개념에서 보면 사실은 도쿄는 오히려 서울보다 주거 비용이 훨씬 많이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내 같은 경우는 전세라는 상품 덕에 주거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가에 속한다는 사실들을 가지고 계시면 주택에 대한 판단은 내 집, 남의 집 두 개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셔도 남의 집에 사는 게 썩 유쾌하진 않으실 거다라는 걸 설명을 드립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2, 3년 후 공급 부족 문제 그리고 2040년 과연 집가가 하락하고 가구 수가 이제 정점에 달아서 정말 빈집이 늘어날 것인지 관련 토론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두성규 목민경제연구소 대표 윤지혜 부동산 114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